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국제사회는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연평균 농업 생산성은 2.6% 정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매년 3%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는 그 비율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이 추세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식량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의 여러 수장들은요, 대표적으로 앙헬 구리아 같은 경우는 OECD 사무총장이었는데, 자,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식량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식량 안보 문제까지도 우려돼야 되니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코로나 이전부터 식량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식량 문제가 어느 하나의 식량에만 규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식량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짙은색 파란색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높이가. 그런데 그 밑에 식물성 기름, 설탕, 근체류, 유제품, 생선, 고기, 곡물 모든 것이 인구 증가율보다 이 옅은색 파란색 부분이 1인당 소비 증가율 내지 비식품 소비 증가율인데 이게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습니다. 전부 다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알 수가 있는 거냐? 아, 지금 우리가 식량 문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 품종이나 품목 하나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결부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식량이 조달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 공급의 분리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소수의 지금은 농업 수출국이 있고요. 다수의 수입국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수의 몇 사람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국가들이 그걸 다 수입하고 있는 구조예요. 요 밑에를 먼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이건 OECD 자료인데 미국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32%를 미국 혼자서 생산하고 있고요. 브라질은 전 세계 설탕의 50%를 브라질 혼자서 생산하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31%, 소고기 같은 경우는 20%를 브라질 혼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 유제품 중에서 버터류는 뉴질랜드가 50%를 혼자 생산하고 있고 전지 분유가 56%예요. 이렇게 소수의 몇 나라가 절대적인 어떤 공급처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그 밖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뉴질랜드 버터 전지 분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농업 산업 구조의 생태계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도 보시면 한국 상황인데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4% 수준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2번째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이렇게 지금 여러 소수의 그 농업 수출국과 그 다음에 다수의 수입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다수의 수입국에 해당돼요. 곡물 자급률이 24% 수준인데 교수님 이게 그러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써왔습니다. OECD 회원국 36개 국가 중에서요. 이 순위는 32번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의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직까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을 3,000원 어바웃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식자재가 어디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넘어온 그 식자재가 예전에 그래도 우리 물가를 낮추고 먹거리를 값싸게 만들어주는 중요 원동력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다? 중국마저도 2004년도부터 전 세계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어디선가 수월하게 조달받으려면 도대체 어디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해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만 우리가 먹거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판단을 했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은 먹거리와 관련된 많은 고민거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먹거리 문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G20 농업 담당 장관들 같은 경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서 식량 공급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정례회의 아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식량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먼저 대표적으로 그동안 식량을 수출해왔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수출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곡물 수출을 당분간 제한한다 해서 러시아는 전 세계 1등의 밀 수출 국가인데 밀 수출을 엄단한 상태고요. 두 번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수출 작년 대비 40% 수준으로 제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적인 쌀 수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베트남이 쌀 수출을 원래는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근처에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쌀을 조달받아서 먹어왔던 그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갑자기 일거에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아우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쌀 수출을 작년 대비 40% 수준으로만 하라 이렇게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쌀 수출 1위 국가는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신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식량, 먹거리를 공급해왔던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 경제의 우려 때문에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상태니 반대로 그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곡물을 조달받아왔던 그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죠. 거기다가 원래 잘 생산되고 있었는데 수출을 안 하고 있을 경우도 문제지만 지금은 원래 잘 생산하면서 수출을 하겠다는 국가들조차도 수출 상황에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매년 농번기에 멕시코 사람들 25만 명이 미국에 일손을 대주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왔었어요. 아니,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대한 중장비가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트랙터니 대규모 비행기가 농약 뿌리고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내린다든가 패키징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일손을 대주기 위해서 25만 명 정도가 원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었는데 그게 일순간 전부 다 차단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시민들에게 농촌 수확 돌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도 대표적인 유럽의 농업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농촌 거기 농촌에서 일손을 대줬던 사람들이 그동안 북아프리카라든가 동유럽에서 넘어와서 부족한 일손을 대어줬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지금 넘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왜? 유럽도 국가마다 지금 국경을 봉쇄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파리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일손이 부족하니 내려가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4대 곡물 메이커에 해당되는 카길, 샌더슨, 퍼듀 이런 데들이 지금 곡물을 생산하던 그 농업 전문 회사에서 공장이 중단된 상태예요. 왜? 직원들이 전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걸려서 생산이 중단돼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가장 식량 자급률에 취약한 그 나라인 태평양 국가의 작은 섬나라들, 이 작은 섬나라들이 이미 식량 위기 국가로 진화 발전해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식량 공급망에 차질을 빚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업이라는 건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요.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저 어려움 이런 것만 해결하면 그럼 되는 수준인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단일 산업군에서 1등, 2등, 3등 회사가 전부 다 M&A가 된 유일한 시장은 사실 농업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 1등 종자 회사인 몬산토, 이 몬산토가 바이엘한테 인수됐는데요. 이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몬산토를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흔히 미래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는 의료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보면 예방의학 체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은 뭔가 생활을 하다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면 나 무슨 병 걸렸나 하고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서 의사분이 아유 환자분 어디가 아프셔서 오신 거네요. 이거 무슨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환자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죠. 지금은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미래가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약 대신 뭘 먹게 되겠습니까? 식품을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니죠. 이제 그냥 사람이죠. 고객이죠. 고객님, 10년 뒤에 당뇨가 오실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받으면 저는 당뇨약을 미리 먹을 필요는 없죠. 지금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 그럼 뭘 먹는다? 당뇨를 미리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현미밥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요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약이 팔리는 게 아니라 식품이 팔린다라고 생각해서 종자나 종근이나 종묘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점점 더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엘과 몬산토, 이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이유가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약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약 대신 앞으로 팔릴 식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수를 한 거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화학 회사인 듀폰하고 다브케미컬 여기도 인수합병이 됐고요. 세 번째가 캠차이나랑 신젠타인데 여기도 얼마 전에 인수합병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는요, 가뜩이나 식량 위기, 식량 안보가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국의 먹거리를 뭔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표적인 혁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런 M&A라든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파트가 농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생각하는 시각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농업이 아니라 농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농사는 농부가 짓고 그리고 지금도 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나도 이제 귀농귀촌해서 이제 노후는 이제 농촌에서 뭐나 재배하면서 키워봐야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한가한 것으로만 치부했던 게 대표적인 농업입니다. 하지만 농업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자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농업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농사를 짓는 건 농부가 아니라 과학자더라. 공학자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먹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바뀌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